파라에 도달해서야 점점 더 비밀의 숲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비숲 시즌2. 비숲 시즌2의 메인이 되는 박강수 변호사 사망사건을 포함해 송경사 살해사건, 그리고 통영사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침묵을 원하는 자,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공범이 되는 큰 비밀이 무엇인지를 쫓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숲 시즌1은 그도 잔잔히 힌트를 주면서 중간에 작은 사건을 하나씩 해결해가며 달렸건만 비숲 시즌2는 파라에 도달할 때까지 무수히 많은 떡밥만 뿌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밀의 숲이 아니라 용의자의 숲이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 비숲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은 바로 저희 모두의 최애 캐릭터인 수동재 검사의 납치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적폐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이지만 사실은 불우한 집안 환경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 지방들을 나와 겨우 검사가 되었건만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친 검사 사회에서 출세의 벽에 부딪히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 보니 잠시 빛에서 멀어진 그였습니다. 그나마 시즌1에서는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었는데 시즌2에서는 직원 모두가 동창 회식을 하는 자리에 그를 왕따시켜서 관서에서 초라하게 생활하다 대리운전하라고 불려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어찌 그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가 지금 납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누구인지 잡아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용의자를 추스려 보니 서검사의 와이프, 한조그룹 이현재 회장, 한조그룹 위회장의 신복 박상무, 전 동두천 서장 전승표, 경찰 지구대 백준기 팀장, 동두천 서장의 조카 김수항승경, 경찰정보부 최빛, 부장검사 우태하, 부장검사 김사연, 후배검사 정민아, 통영사건 참고인, 수사 중이었던 청소년. 아니 이건 뭐 용의자의 숲도 아니고 용의자가 한 트럭입니다. 아무리 황시목과 한여진이라고 해도 용의자를 추스려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는 전지전능한 모든 장면을 3인칭 시점으로 관찰하는 시청자입니다. 모든 추리력을 발휘해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서동재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총 3개입니다. 이 3개의 사건과 서동재 검사의 연관성을 정리하다 보면 용의자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개의 결정적인 단서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의 박강수 변호사 사망사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조그룹에서 비공식으로 관직에 올랐던 변호사들을 활용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박강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묘한 사실은 지금 현 회장인 이현재는 박강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신복인 박상무 몰래 판사 출신인 오주선 변호사를 만나 최빛에 대해 캘 것을 지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현재와 박상무가 한편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파라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최빛과 우태하가 밀담을 갖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둘은 한조와 관련된 박강수 사건을 서동재가 파헤치고 다녔다는 사실을 공유한 것은 물론 한조에 서동재가 해당 건으로 직접 찾아갔다는 것에 경악합니다. 즉 한조에 관련된 박강수 변호사 사건을 덮는 것에 둘이 협력했으며 한조도 이를 알고 있지만은 한조에서 이걸 알고 있는 것은 이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현재는 박강수 사건의 실체를 모르고 있으며 말 잘 듣는 개처럼 부릴 수 있는 서동재를 굳이 납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조용히 덮이기를 원하는 최빛, 우태하, 그리고 한조 측 박상무 등이 굳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서동재를 납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말 맞다나 한조가 직접 나선 거라면 동재의 사체가 남극에 떠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텐데 라는 멘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납치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어필합니다. 그 다음에 서동재를 노릴 이들은 바로 송경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백주기 팀장은 서동재가 찾아온 즉시 휴가를 씁니다. 그리고 해당 시각 알리바이가 가족이랑 집에 있었다는 것 이외에 없기 때문에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서동재 검사는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수환 순경은 해당 시각 목욕탕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순경의 삼촌이자 전 동두천 서장 전승표의 경우 해당 시각 근무를 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와 무관하게 지구대 사건에는 관련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백 팀장이나 동두천 서장 모두 굳이 그들을 활용했다면
소동재 검사를 제거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범죄에는 why, 동기와 how, 수단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경우 어렵지 않게 소동재를 납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만 동기는 어땠을까요? 물론 한순간에 자신들을 살인마로 몰아갈 수 있는 사건을 검사가 캐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정말 송경사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었다면 충분히 소동재 검사를 납치할 동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납치하면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튈 거라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이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바로 통영사건입니다. 소동재는 납치되기 전 통영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귀찮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최비씨 그들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 나쁜 말을 하게끔 시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오두선 변호사였고, 그는 한조에 닿아 있는 인물이며 박강수 변호사와 동일하게 한조의 비공식 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통영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박강수 사건을 쫓는 과정에서 그를 쫓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나중에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친구 2명을 잃은 대학생, 이 친구가 좀 거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영사건에 다른 각도가 존재하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난 2명의 친구가 사실은 그를 왕따시킨 주모자였다면, 소동재 검사가 다루던 청소년 폭력 사건이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암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시모 검사가 그를 봤을 때 떨리던 그의 손이 카메라에 잘 잡히는 것이 나옵니다. 왜 하필 그의 손이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백중기 팀장을 신문하던 황시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할 때에는 모든 피와 에너지가 뇌로 집중되기 때문에 손끝과 같은 말단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 가려움증 등을 일으킨다고. 그의 손을 카메라가 그렇게 오래 잡았던 건 바로 이 떡밥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그는 통영사건이 조용히 묻히기를 침묵을 원하는 자였는데, 서검사가 그것을 파헤치니까 불안해졌고, 사건 현장에 서검사의 차가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던 것도 그의 서투른 운전 실력이라면 납득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why, 동기와 how,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암만 취했다고 해도 친구 2명을 바닷물에 제대로 담궜을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부주의한 사고사였다면 굳이 현직 검사를 납치할 정도의 동기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현직 검사를 납치하고 혼자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일단 그럼 용의자 목록에서는 제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영사건이 파라 타이밍에 재조명되었던 것은 더 큰 사건인 박강수 사건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강수 변호사 사건, 송경사 사망 사건, 통영대학생 사망 사건, 위 3개 사건별로 관련된 인물 하나둘씩 동기와 수단을 적용해서 검증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 용의자 목록의 대부분이 제거되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소동재 검사의 와이프가 등장합니다. 검사 부인이어서 그런가 남편이 실종되었는데 골든타임을 논하며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실종, 살인의 10중 8구는 배우자의 소행이란 멘트까지 등장하고, 황시목 검사가 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닌지 추궁하자 그녀는 화를 내며 남편의 평소 행실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냐고 외칩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서검사 밑에서 일했던 후배 검사 정민아입니다. 서검사가 실종되던 당일 둘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2명의 여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바로 범인으로 보이는 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을 다는 장면 때문입니다. 소동재 검사의 부인이 동족을 모으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자 소동재 검사와 부인을 옹호하는 댓글과 범인을 비난하는 댓글에 발끈하는 용의자. 그는 댓글로 양심을 저버린 너 같은 것 때문에 까지 적고 지웁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마우스를 만지는 손을 보겠습니다. 손이 너무 곱지 않습니까? 여자의 손이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체구가 아주 왜소한 남자가 아니고서야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예쁜 손입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위 2명의 여자의 동기와 수단을 적용해보면 와이프의 경우 남편에게 발끈해서 사건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여자의 몸으로 그런 범죄를 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만약 그랬다면 사건을 비밀스럽게 처리하길 원하지 공개 수사가 되도록 허술한 현장을 남기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후배인 정민아 검사의 경우 아직 드러난 내용을 갖고는 그 어떠한 동기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범인은 다음과 같은 공개적인 메시지를 서동재 검사의 피가 묻은 넥타이와 함께 전합니다. 나는 설거지를 할 것이다. 너무 늦었다. 머리가 아픈데요? 이 타이밍에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비밀의 숲 시즌1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즌1에서 범인은 거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첫 단축에 달린 살인사건을 공개적으로 벌이고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수사가 중지되지 않게끔 유도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범인은 최대한 서동재 검사의 납치 사건을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형태로 이끌고 있습니다. 서동재 검사와 연관된 3개의 사건, 박강수 변호사, 송경사, 송영. 이 중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경찰과 검사가 모두 한 줄 알아가는 거대 권력에 유착한 것을 보여주는 박강수 변호사 사건입니다. 나머지 작은 사건들은 이 큰 사건에 어떻게든 연결된 작은 조각들에 불과하고요.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큰 뜻을 갖고 서동재 검사를 납치했다면 그 사람은 박강수 사건과 관련된 어떤 거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의 숲 시즌1에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던 것 중 하나가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권력 깊은 곳에 침입해 스스로 큰 힘을 갖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이창준 검사는 자신의 딸을 잃고 어둠에 빠져있는 윤세원을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습니다. 서동재 검사의 납치는 누군가 혼자 단독으로 수행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비밀의 숲 시즌2에서도 누군가 좀 더 많은 힘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내부인으로서 박강수 변호사 사건에 얽힌 검경 그리고 한주 유착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누군가를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는 거라면 서동재 사건의 용의자를 쫓고 있는 저희의 노력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쓸데없는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시한 용의자 목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 누구 한 명도 단독으로 서동재 검사를 납치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와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둘을 더한다면 완전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최빛, 우태야, 김사연, 강원철 같은 마스터마인드와 그 밑에 지구대 경찰, 통영사건 피해자 혹은 정민아 검사와 같은 하수인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뇌피셜 영상들은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공범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한 명이 범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비밀의 숲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답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서동재 납치범에 대한 증거가 등장할 90화가 방영되면 좀 더 확실한 증거와 쫄깃한 뇌피셜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전 좀 믿으시죠? 라이언킴이었습니다.